네 아들은 쓰레기야 군입대를 했다가 아들의 피 묻은 편지를 보고 달려간 아버지. 낡은 옷차림 때문에 폐급압이라 조롱당하고 도시락까지 짓밟히자 전쟁이다를 선포하고 부대 전체를 해체시킨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권력이 모이는 곳, 충청남도 계룡시. 그 거대한 군의 심장부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가장 서늘한 권한이 숨쉬는 곳이 있었다. 육군본부 직할 감찰실 감찰실장 육진우 소장. 그의 어깨에는 이제 막 2개의 별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야전 지휘관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군의관이나 법무관처럼 오직 감찰이라는 외길을 걸어 정점에 오른 인물이었다. 육군 내에서 그의 벼로는 숫돌이었다. 그는 화려하게 빛나는 칼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 앉아 무뎌진 칼날을 가는 존재였다. 그는 부패한 조직을 갈아내고 해이해진 군기를 날카롭게 벼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시끄럽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무섭도록 집요하게 부스러진 파편이 나올 때까지 갈고 또 갈아낼 뿐이었다. 그의 감찰실에 한번 불려 들어간 자는 영혼까지 갈려나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날 오후 육진우는 일주일간의 짧은 정기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군복을 벗고 낡은 면 티셔츠를 입은 그는 엄격한 장군이 아닌 평범한 중년의 아버지로 돌아왔다. 여보, 하람이한테서 편지 왔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은 그에게 얇은 군용 편지지 한 장을 내밀었다. 외아들 육하람 이병. 아들은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하다는 강원도 인제의 제12보병 사단을 지부대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 남짓 되어 가고 있었다. 육진우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아내의 말과 달리 편지는 한 장이 아니었다. 지난주에 온 것, 그리고 오늘 도착한 것. 2통이었다. 그는 먼저 지난주의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도 좋고 선임들도 다들 잘해줍니다. 밥도 맛있습니다. 평범한 신병에 안심시키기 위한 모범 답안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도착한 편지를 열었다.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짧았다. 아버지, 춥습니다. 그냥 다 춥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게 끝이었다. 육진우의 시선은 그 짧은 문장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되었다. 편지지의 맨 아랫부분. 육하람 올림이라고 적힌 아들의 이름 석자가 마치 심한 수전증 환자처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편지지 한 구석, 눈물 자국처럼 보였던 얼룩은 자세히 보니 옅게 번진 피 한 방울의 흔적이었다. 여보, 왜 그래요? 하람이. 무슨 일 있대요? 아내의 목소리가 불안에 젖어들었다. 육진우는 편지를 접었다. 감찰실장으로서 그의 감각이,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 아들은 지금 괜찮지 않았다. 아니, 그냥 춥다고 해서.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일어섰다. 당신 하람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지?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다. 닭갈비요. 춘천에서 먹었던 매콤한 닭갈비. 그걸 제일 좋아했죠. 그거 지금 좀 해줄 수 있어? 지금요? 저녁 때? 아니, 지금 당장. 도시락통에 제일 큰 걸로. 육진우는 아내가 당황하며 부엌으로 들어가는 사이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막 다림질해둔 정장이나 깨끗한 외출복을 고르지 않았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색바랜 남색 플란넬 셔츠와 무릎이 허옇게 늘어난 낡은 면바지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산악회에서 받아온 책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썼다. 서랍에서 낡은 지갑과 관용차가 아닌 자신의 10년 넘은 진흙투성이 SUV 열쇠를 챙겼다. 여보, 당신 어디 가려고? 아내가 보온 도시락통 2개를 들고 나왔다. 하나는 붉은 양념이 가득한 닭갈비였고 다른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미역국이었다. 이제 다녀와야겠소. 하람이 얼굴만 잠깐 보고 오겠소. 지금요? 이 밤에? 가면 내일 새벽일 텐데. 그리고 당신 휴가. 내일 저녁엔 돌아올 거요. 육진우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아들의 떨리던 필체와 겹쳐지며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감찰실장 육진우 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피냄새가 나는 편지를 받은 한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는 차고로 내려가 어둠을 뚫고 강원도 인제를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다. 차가운 산악지대의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밤새 쉬지 않고 달려 육진우의 낡은 SUV는 마침내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근처 제12사단 예하 51보병연대 정문에 도착했다. 이기고 싸우는 을지부대라는 낡은 표지판이 새벽의 푸르스름한 안개 속에서 음산하게 서 있었다. 평일 새벽 6시. 부대가 막 기상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위병소로 걸어갔다. 밤샘 근무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2명의 병사가 그를 막아섰다. 정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저 신병교육대대 소속 6하람 이병. 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면회. 잠시 가능하겠습니까? 육진우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한 사내가 기지개를 켜며 걸어 나왔다. 헬멧을 삐딱하게 쓴 그는 갓 임관한 듯 앳돼 보였지만 그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명찰에는 고경필 하사라고 적혀 있었다. 아, 뭔데 이 새벽부터 시끄럽게 해. 면회? 지금 장난합니까? 고 하사가 육진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흙 묻은 등산화, 낡은 셔츠, 피곤에 절은 중년 남자의 얼굴.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지금 평일 훈련 준비 시간입니다. 면회는 주말에나 신청하는 겁니다, 아저씨. 이런 기본도 모르고 군대 보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아들 얼굴만 잠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이것만이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육진우는 품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절박하게 내밀었다. 아내가 새벽 내내 싼 닭갈비입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식을까봐. 닭갈비라는 말에 고 하사 옆에 서 있던 말년 병장, 문태식 병장이 피식 웃었다. 야, 고 하사. 닭갈비랜다. 냄새가 아주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아저씨, 군대가 무슨 캠핑장인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배달의 민족이야? 이딴 걸 왜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데? 고경필 하사의 표정이 더욱 구겨졌다. 그는 이 상황이 몹시 귀찮다는 듯 육진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아, 진짜 말귀 못 알아듣... 안 된다고요. 규정 몰라요? 썩 꺼지시오, 영감님. 영감님이라니. 고하사. 말 조심하시오. 육진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뭐? 말 조심? 지금 나 가르칩니까? 고경필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아들 이름이 뭐라고? 육하람? 아. 그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과장되게 무릎을 쳤다. 육하람. 그 패급 새끼. 아, 내가 누군가 했네. 육진우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패급이라니. 무슨 말이오?
무슨 말이긴. 당신 아들 지금 부대에서 제일 유명한 관심병사야. 고경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초병들도 흥미롭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맨날 훈련 나간다고 하면 아프다고 꾀병이나 부리고 선임들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나 처하고 작업시키면 허리 아프다, 팔 아프다. 그런 정신 나간 놈을 낳고도 지금 닭갈비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문태식 병장이 거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댁 같은 아비 밑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 그 모양 그 꼴이지. 애새끼 교육 좀 똑바로 시키쇼. 우리만 피곤하니까. 육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숫돌이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폭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짓밟힌 자존심을 누르며 도시락 가방을 다시 품으로 끌어안았다. 알겠소. 이만. 가보겠소.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어딜 그냥 가? 영감이 사람 말을 무시하네. 고경필이 육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야, 문병장. 저 영감, 눈깔이 아주 마음에 안 들지 않냐? 어디서 감히 군인한테 눈을 똑바로 떠? 완전 맛이 갔네요, 저거. 이거 놔라. 육진우가 고경필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놓으라고? 이게 진짜. 탁. 고경필이 육진우가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후려쳤다. 육진우의 손에서 아내의 온기가 담겨있던 가방이 그대로 날아갔다. 철퍼덕. 보온 도시락통 2개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뚜껑이 열리면서 붉은 닭갈비와 밥알, 그리고 뜨거웠던 미역국이 새벽의 흙먼지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아들을 위해 밤새 달려온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지식여졌다. 육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쏟아진 음식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떨리던 필체, 아내의 정성, 그리고 지금 이 광경. 아이고 저런. 아깝게 됐네. 고경필이 발밑을 보며 낄낄거렸다. 이거 어떡하나. 닭 냄새가 아주 역겨워서 못 참겠는데. 서걱. 지려밟는 소리. 고경필은 고의로 아주 천천히 자신의 전투화로 흙먼지에 뒹구는 닭갈비와 쌀밥을 지식였다. 양념과 흙이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갔다. 어이구 더러워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 병장? 당연하죠. 영감님 뭐해? 빨리 안 꺼지고. 우리가 이딴 개밥까지 다 치워야 하잖아. 재수없게. 육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흙탕물 범벅이 된 도시락통을 집어들었다. 그는 쏟아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잘 되지 않았다. 뭐하냐 지금? 쇼하냐? 고경필이 그의 등을 발로 툭 찼다. 육진우는 일어섰다. 그는 더러워진 도시락통을 가방에 도로 넣었다. 그는 고경필이나 문태식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무무의 표정이었다. 알겠소. 그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천천히 돌아서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키읔키읔키읔키읔 쫄기는 병신 같은 영감. 애비나 아들이나 똑같이 패급이네 아주. 등 뒤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꽂혔다. 육진우는 차에 올라탔다. 그는 조수석에 흙과 오물이 묻은 도시락 가방을 올려놓았다. 그는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핸들을 쥔 채 부서진 위병소 정문을 그 안에서 다시 담배를 피워 무는 고경필 하사의 모습을 백미러를 통해 조용히 응시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회전하고 있었다. 폐급, 꾀병, 관심병사, 고막 파열, 늑골 골절, 떨리던 필체, 짓밟힌 닭갈비.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감찰실장 숫돌의 눈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단축번호 1번. 그의 직속 부관이자 감찰실의 행동대장 김정훈 대령이었다. 나다.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였다. 실장님, 휴가 중 아니셨습니까?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휴가 복귀한다.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계룡대로 바로. 아니, 목표는 계룡대가 아니다. 육진우는 위병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즉시 감찰 1과 기동감찰, 2과 직무감찰, 그리고 의료 전문 감찰관을 포함 동원 가능한 모든 정예 인원을 비상 소집해라. 예. 실장님 무슨. 갑자기 어느 부대입니까? 강원도 인제. 12사단. 을지부대다. 전화기 너머에 김정훈 대령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12사단 말입니까? 그곳은 석 달 전 정기감찰에서 우수 판정을. 정기감찰이 아니다. 육진우가 말을 잘랐다. 먼지떨이가 아니야. 이잡기다. 감찰실의 은어였다. 먼지떨이는 통상적인 감찰이었지만 이잡기는 부대 하나를 통째로 해체할 각오로 달려드는 가장 높은 수위의 특별 감찰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소집하겠습니다. 감찰 사유는 무엇으로 상신하겠습니까? 육진우는 조수석에 짓밟힌 도시락을 내려다보았다. 사유. 국방부 직할 익명민원. 익명민원 말입니까? 그래. 내용은 제12사단 5.1연대 병사 가혹 행위 및 군수물자 횡령 혐의다. 횡령. 말씀이십니까? 내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고경필 하사의 오만함. 문태식 병장의 방종. 그것은 단순한 군기 해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는 자들의 태도였다. 그리고 그 믿는 구석은 10중 8구 돈과 권력이었다. 김대령. 자네는 인원들을 이끌고 춘천으로 집결해.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님께도 우리의 목적지를 보고하지 마라. 이것은 감찰실장 직권 명령이다. 육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차를 돌려 연대 정문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그는 인제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근처 용대리의 허름한 민박집에 방을 하나 잡았다. 그는 육진우 소장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 멀리서 찾아온 낡은 옷차림의 중년 방문객이었다. 그는 감찰팀이 도착하기 전 밑바닥부터 훑기 시작했다. 숫돌은 가장 거친 아랫면부터 갈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민박집 주인에게, 연대 근처 식당 주인들에게, 그리고 외박 나온 병사들이 드나드는 PC방 사장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조카가 이번에 그 부대로 왔다는데 거긴 좀 어떤가요? 군 생활 할 만한가? 군 생활? 족같지 뭐. PC방에서 만난 휴가 복귀를 앞둔 한 병장이 담배를 피우며 내뱉었다. 어느 부대인데요, 아저씨 조카? 5.1연대라던데. 아, 5.1연대. 거긴 조 중에 조지지. 병장이 혀를 찼다. 특히 고 하사라고 하나 있는데 아주 개새끼 중에 상개새끼예요. 애들 패는 게 일과고. 근데 그 새끼 돈이 어디서 나는지.
주말마다 외제차 끌고 다니고 간부들한테 술 존나게 사대고. 줄 잘 탔지 뭐. 외제차. 육진우의 눈이 빛났다. 월급 200도 안 되는 하사가 외제차. 그때였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김정훈 대령이었다. 실장님,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국군 홍천병원에 급파했던 의료감찰관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말해. 육하람 이병. 현재 중환자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육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병원 측 공식 기록은 훈련 중 계단 실족으로 인한 다발성 타박상입니다만 김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희 감찰관이 비밀리에 확보한 방사선 사진과 의무 기록 사본에 따르면 늑골 3번, 4번, 6번 골절, 좌측 고막 파열, 비장 미세 파열. 김 대령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전신에 원인 불명의 원형 화상 자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원형 화상. 육진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담뱃불이었다. 빠직 육진우가 쥐고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가 그의 악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민박집 창밖, 어둠에 잠긴 12사단의 산줄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숫돌이 갈리고 있었다. 자신의 살과 뼈를 갈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칼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대령. 예, 실장님. 지금부터 이잡기가 아니다. 예, 전쟁이다. 새벽 6시 30분.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제12사단 5.1년대 정문 위병소. 고경필 하사와 문태식 병장은 방금 전 겪었던 일을 안주 삼아 낄낄거리고 있었다. 야, 봤냐? 그 영감쟁이 표정. 똥 씹은 표정. 문태식 병장이 초소난간에 기대어 담배 연기를 뿜었다. 지가 닭갈비를 싸오든 칠면조를 구워오든 우리가 뭔 상관이야. 안 그래, 고하사? 그러게 말이다. 어디서 감히 군인한테 눈을 빳빳이 뜨고. 그 패급 새끼 압이라더니 아주 부전자전이야. 고경필 하사는 바닥에 지시겨진 닭갈비의 붉은 양념 자국을 전투화로 한 번 더 비볐다. 아, 씨발. 냄새 역겹네. 오늘 근무 교대하고 읍내 나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조져야겠다. 그들은 그 영감이 낡은 차를 돌려 떠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방금 걷어찬 것이 단순한 도시락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벌집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20분 뒤, 새벽 6시 50분. 용대리 일대의 짙은 산안개를 뚫고 무언가 거대한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요란한 경광등이나 사이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는 검은색 강철의 파도였다. 육중한 엔진 소리가 지축을 울렸고 산비둘기들이 일제히 푸드덕거리며 숲에서 날아올랐다. 선두에 선 것은 군용 번호판이 아닌 민간 번호판을 단 검은색 대형 세단 5대였다. 그 뒤를 위장 무늬조차 없는 짙은 국방색의 지휘통신 차량 2대가 따랐다. 뭐야, 저 차들은. 문태식 병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고경필 하사도 당황했다. 저 차량들은 12사단 소속이 아니었다. 아니, 그 어떤 야전 부대 소속 차량과도 달랐다. 위압감 자체가 달랐다. 정지. 소속과 용무를. 고경필이 매뉴얼대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끼이그 선두 차량이 위병소 차단봉 바로 앞에서 마치 자로 잰 듯 동시에 멈춰섰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단 5대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사내들,
그리고 각 잡힌 전투복의 감찰 견장을 찬 장교와 부사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조직의 해결사들처럼 보였다. 선두 차량 뒷좌석에서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한 사내가 내렸다. 그의 어깨에는 대령대령 계급장이, 가슴에는 김정훈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는 고경필 하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위병소의 차단봉을 손으로 가리켰다. 육군본부 감찰실이다. 김정훈 대령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즉시 문 열어. 육군본부 감찰실. 고경필과 문태식의 뇌가 정지했다. 계룡대. 그들이 평생 가볼 일도 없는 육군의 심장에서 왜 이 새벽에 이 깡촌 위병소까지? 저희는 상부의. 고경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절차를 읊으려던 순간이었다. 김정훈 대령이 그를 밀치고 위병소 인터컴을 잡아챘다. 5.1년 대장 방철규 대령. 당장 위병소로 나오라고 전해. 5분 준다. 그는 일방적으로 말을 끊고 손짓했다. 감찰실 요원 2명이 고경필과 문태식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다. 에이, 이거나 뭐 하는 짓이야? 고경필이 반사적으로 저항했다. 나는 이 새끼들이. 문태식 병장도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였다. 그들 뒤쪽 낡은 민박집 방향에서 걸어온 한 남자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조금 전 닭갈비를 짓밟히고 쫓겨났던 낡은 플란넬 셔츠 차림의 그 영감이었다. 고경필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에이, 이 영감쟁이가 진짜 안 꺼지고. 그는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도 잊은 채 육진우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아저씨가 신고했어? 이딴 짓거리를 해? 육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뎌진 칼날을 바라보는 숫돌의 눈이었다. 김정훈 대령이 그 영감을 향해 뒤꿈치를 모아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실장님. 명령하신 대로 전 인원 집결 완료했습니다. 실장님. 그 한마디가 고경필과 문태식의 귓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뭐? 고경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김정훈 대령의 어깨를, 그리고 그가 경례하는 대상인 영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대령이 저 영감한테. 실장님? 육진우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김정훈 대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고경필 하사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여전히 낡은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 하나를 꺼내 고경필의 눈앞에 내밀었다. 검은색 카드. 선명한 무궁화 2개. 소장. 그리고 그 아래 육군본부 감찰실장 육진우라는 이름. 고경필 하사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은 압력이 밀려왔다. 소장. 투스타. 자신이 방금 영감쟁이 폐급 압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자신이 그 아들의 닭갈비를 군홧발로 짓밟았던 그 남자가, 전군의 군기를 감찰하는 계룡대의 숫돌. 그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었다. 문태식 병장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자네 이름이 고경필 하사라고 했나? 육진우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낮고 차가웠다. 자네가 내 아들을 폐급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내 아내가 싼 밥을 걷어찼고. 육진우는 바닥에 남은 붉은 양념 자국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는 고경필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김정훈 대령에게 명령했다. 김 대령. 예, 실장님. 저 두 놈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떼어내. 예, 알겠습니다. 요원들이 고경필의 전투복 가슴팍에 붙은 계급장을 말 그대로 찢어냈다. 직. 안 돼. 문태식 병장의 병장 계급장도 뜯겨나갔다. 그리고 저 두 놈을 오늘 내가 타고 온 저 차에 태워. 육진우는 자신의 낡은 SUV를 가리켰다.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국군 홍천병원. 중환자실. 육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내 아들. 육하람 이병의 병상 앞이다. 거기에 날이 밝을 때까지 무릎 꿇려놔.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실장님, 제가 죽을 죄를. 고경필이 비명을 지르며 빌기 시작했다. 육진우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때였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인가? 야, 김정훈,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전투복 상의 단추도 채 잠그지 못한 채 오일연대장 방철규 대령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자신의 위병소가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감찰실의 김정훈 대령과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방 대령. 오랜만이군. 김정훈 대령이 차갑게 응수했다. 내가 왜 여기? 아니, 감찰이라니. 나한테 보고도 없이. 이건 월권이야. 당장 사단장님께. 방철규 대령이 흥분해서 소리치던 그때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낡은 셔츠 차림의 중년 남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김정훈 대령의 상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이 방금 고경필이 보았던 그 검은색 신분증으로 향했다. 소장. 육진우. 방철규 대령의 숨이 멎었다. 그는 숫돌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왜 하필 자신의 부대에 이런 모습으로. 방철규. 대령. 육진우가 입을 열었다. 자네, 방금 보고라고 했나? 감찰실장이 피감부대에 보고를 하고 감찰을 하나? 아닙니다. 실장님, 그럴 리가. 방철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오일연대의 모든 지휘권과 통신망을 육군본부 감찰실이 통제한다. 육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방철규를 꿰뚫었다. 자네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대장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알겠나? 육진우는 그를 지나쳐 자신이 걷어차였던 그 위병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숫돌이 마침내 부패한 칼날을 갈아내기 위해 칼집에서 뽑혀 나온 순간이었다. 육진우 소장은 오일연대 연대장실을 임시 지휘 통제소로 삼았다. 감찰 요원들은 연대의 모든 행정반, 보급창고 그리고 간부들의 숙소를 동시에 급습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분리되었고 모든 서류 캐비닛에 봉인 딱지가 붙었다. 오일연대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방철규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 한 구석에서 마치 죄인처럼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육진우 소장이 앉아 있었다. 육진우는 여전히 낡은 플란넬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복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밥을 짓밟힌 아버지였다. 실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방철규 대령이 애써 침착한 척 입을 열었다. 저희 부대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육진우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두 개의 물건을 올려놓았다. 첫 번째는 새벽에 짓밟혔던 흙과 양념이 범벅이 된 닭갈비 도시락통이었다. 방철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두 번째는 김정훈 대령이 방금 국군 홍천병원에서 가져온 방사선 사진 한 묶음이었다. 육진우는 사진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선명하게 금이 간 늑골, 내부 출혈의 흔적. 이게 뭔가. 방철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다. 육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철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육하람 이병. 자네 부대 소속이지. 예. 이병. 방철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 병사가 실장님 아드님이셨습니까? 자네 부대에서는 계단에서 구른 병사를 이렇게 만드나? 육진우가 마지막 사진을 던졌다. 고해상도 컬러 사진이었다. 아들의 가슴과 팔에 찍힌 수십 개의 검고 둥근 담뱃불 자국이었다. 방철규 대령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이건.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끔찍한 고문의 흔적임을 즉시 깨달았다. 저는 몰랐습니다. 실장님, 맹세합니다. 이건 몰랐다고. 육진우가 차갑게 웃었다. 연대장이 자신의 부대에서 병사가 짐승처럼 고문당하고 있는 걸 몰랐다. 정말입니다. 이건 그 보급관 놈이나. 육진우는 그의 변명을 듣지 않았다. 그는 도시락통을 들어 방철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오늘 새벽 내가 이 밥을 내 아들에게 먹이려고 이곳 위병소에 왔다. 자네 부하들은 나를 패급압이라고 불렀고 이 밥을 군홧발로 짓밟았지. 방철규 대령의 뇌가 정지했다. 감찰실장이 새벽에 위병소에서 겪은 일,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 깨닫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실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방철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당장. 됐네. 육진우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나는 자네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는 무릎 꿇은 방철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자네, 외제차를 몬다고 들었네. 예. 방철규가 당황해서 고개를 들었다. 월급 200만 원짜리 하사놈도 외제차를 몬다더군. 자네 연대는 아주 복지가 좋아. 육진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내 아들이 왜 맞았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그때였다. 쾅.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정훈 대령이 얼굴이 굳어진 채 들어왔다. 실장님,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대 보급 창고 깊숙한 곳, 방철규 대령의 개인 캐비닛에서 발견된 검은색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뭔가? 육진우가 물었다. 가짜 장부.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장부입니다. 김정훈 대령이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매달 반출되는 유류기름, 장부에서 소모품으로 처리되고 사라지는 전투화와 방한복 수백 켤레, 병사들의 식단에서 빼돌려진 최상급 한우와 돼지고기, 그 물품들이 인제와 춘천, 심지어 서울의 민간 업자들에게 팔려나간 날짜와 입금된 차명 계좌번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입금 내역의 정점에는 연대장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육진우는 장부를 덮었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방철규를 바라보았다. 방 대령. 자네, 병사들 밥을 훔치고 병사들 기름을 훔쳐서 그 외제차를 샀나? 내 아들은 보급병이었다.
육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깊은 경멸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 아이가 이걸 본 게야. 안 그런가? 이 장부의 존재를 눈치챈 게야. 그래서 입을 막아야만 했겠지. 육진우는 아들의 담뱃불 자국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처럼 고문한 게야. 폐급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도록. 아닙니다. 실장님, 방철규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저는 고문까지 하라고는. 육진우의 군화가 방철규의 어깨를 걷어찼다. 방철규 대령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숫돌이.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야. 육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방철규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내 놈은 아들 밥을 훔친 도둑놈이고 그걸 지키려던 내 아들을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이야. 그는 방철규를 벽에 처박았다. 김대령. 예, 실장님. 이자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뜯어내. 김정훈 대령이 다가가 방철규 대령의 가슴에 붙은 대령 계급장을 뜯어냈다. 그리고 이자를 군용물 횡령 및 상관 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상관, 살해 미수 말입니까? 그래. 육진우는 짓밟힌 도시락통을 가리켰다. 저건 내 아들의 밥인 동시에 감찰실장의 밥이었다. 그리고 내 놈들은 그걸 짓밟았지. 이건 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하극상이다. 실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방철규가 발악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사단장님도.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육진우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해라. 그 말은 여기서 할 게 아니니까. 육진우는 사단장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연대 수준의 비리가 아니었다. 더 거대한 뿌리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5.1연대 전체가 뒤집혔다. 연대장 방철규 대령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 검은 장부에 이름이 오른 모든 간부들 주임원사부터 시작해 각 대대의 보급관, 심지어 행정장교들까지 줄줄이 끌려나와 연병장에 무릎을 꿇었다. 연대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육진우는 즉시 자신의 감찰실 요원들을 각 대대와 중대에 급파하여 임시로 부대를 통제하도록 했다. 육진우는 연대장실에 앉아 방금 전 김정훈 대령이 보고한 또 다른 사실을 듣고 있었다. 실장님, 방금 국군 홍천병원에서 의무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뭔가 6하람 이병이 중환자실에 격리되기 전 최초 진료 기록입니다. 김정훈 대령은 태블릿 화면을 육진우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6하람 이병에 잡힐 서명이 적힌 진료 동의서가 있었다. 본인은 훈련 중 계단에서 실족하였음을 확인하며, 하지만 그 서명은 육진우가 편지에서 보았던 그 떨리는 필체였다. 누군가 강제로 쓰게 한 것이 분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동의서 아래에 적힌 담당 군의관 소견이었다. 단순 타박상, 자대 복귀 가능. 늑골 세대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진 아이에게 자대 복귀 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린 것이었다. 이 군의관은 누군가 5.1연대 의무중대장 장석준 대위입니다. 그리고 이자의 진단 직후 병원장이 직접 개입하여 하람 이병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기록을 다발성 타박상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육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상했다. 장석준 대위는 아들을 죽이려 했고 병원장은 아들을 살리려 했다.
병원장은 왜 그랬지? 그것이 병원장이 육하람 이병의 신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사단장에게 따로 보고가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육진우는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내 아들 하람이 비리 검은 장부를 발견했다. 방철규 대령의 지시로 고경필 하사와 문태식 병장이 하람이를 고문하고 폐급으로 만들려 했다. 고문이 심해져 하람이가 의식을 잃자 의무중대장 장석준 대위은 이 사실을 사고로 덮으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람이의 신원감찰실장의 아들을 알게 되었다. 사단장 원기훈 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경악했다. 원기훈 사단장은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하람이를 보호 혹은 격리 조치하고 사건을 단순 사고로 축소하려 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새벽 위병소에 나타난 거군. 육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사단장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겠지. 육진우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다. 사단장실로 연결되는 직통 회선이었다. 뚜루루르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사단장 원기훈 소장입니다. 원기훈 사단장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육진우 소장이다. 육진우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전화기 너머로 원기훈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원 소장, 지금 내 아들이 자네 관할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네. 실장님, 그건 저도 방금 보고를. 거짓말. 육진우가 말을 잘랐다. 자네는 어젯밤부터 알고 있었어. 안 그런가? 방철규 대령은 내가 체포했네. 군용물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지금부터 12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감찰을 개시하겠네. 실장님, 잠시만. 원기훈 사단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이건 방철규 그놈이 독단적으로. 독단이라고? 육진우는 검은 장부를 펼쳤다. 이 장부에 황금 독수리라는 이름이 매달 등장하더군. 12사단을 지부대의 상징이 독수리였던가. 전화기 너머로 원기훈 사단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황금 독수리는 12사단장이 매달 상납받던 떡값의 암호명이었던 것이다. 방철규는 연대에서 훔치고 원기훈은 사단에서 그것을 묵인하며 상납을 받았다. 원기훈 소장, 자네가 내 아들 밥그릇의 주인이었나? 실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저도. 위에서 원기훈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위라니? 누가? 뚝. 원기훈 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육진우는 잠시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위. 사단장보다 위. 군단장. 혹은 그 이상. 육진우는 즉시 김정훈 대령에게 명령했다. 김 대령, 지금 즉시 감찰 2팀을 이끌고 12사단 사령부로 가. 예, 실장님. 사단장 원기훈 소장을 내 사무실로 모셔와. 저항하면 현장에서 체포해. 알겠습니다. 육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 오일연대의 을씨년스러운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육군 최전방 부대 하나가 통째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는 계룡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다. 육군본부가 아닌 국방부였다.
나 육진우 소장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연결해라. 지금 당장. 그는 숫돌이었다. 하지만 지금 갈아야 할 칼날은 육군 하나로 감당이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썩어 있었다. 그는 더 큰 칼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사안이 육군 감찰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그는 짓밟힌 닭갈비 도시락통을 바라보았다. 이 밥 한 그릇의 대가를 내 놈들 전부에게 치르게 해주겠다. 육진우의 전화가 끊긴 그 시각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사령부 사단장 원기훈 소장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직속 상관인 3군단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육진우의 직통 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간담이 서늘해진 참이었다. 그리고 그 전화는 그의 모든 희망을 끊어버렸다. 방철규를 체포해. 그의 손이 병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황금 독수리라는 암호명까지 나왔다. 육진우 그 숫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미친놈. 미친놈. 원기훈은 수화기를 집어던졌다. 그는 즉시 책상 위에 붉은색 비상 인터컴을 눌렀다. 사단 헌병대장. 당장 내 집무실로 뛰어와. 전 병력 비상 소집해. 지금 반란이다. 육군본부 감찰실 놈들이 사단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육진우가 겨우 감찰 요원 몇 명을 데리고 5.1연대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사령부 이 황금 독수리의 둥지를 감히 침범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헌병대를 동원해 육진우의 요원들을 불법 감금 혐의로 역으로 체포하려 했다. 서류를. 그는 집무실 안쪽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방철규 대령에게서 상납받은 금품 목록과 3군단장에게 바친 진상품 내역이 적힌 치부책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파쇄기 종이 분쇄기로 달려갔다. 갈깔갈깔의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그의 절박한 숨소리와 뒤섞였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그때였다. 쾅. 육중한 사단장실의 문이 문자 그대로 부서져 나갔다. 문짝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며 바닥에 처박혔다. 누구냐? 원기훈이 비명을 질렀다. 먼지 속에서 검은색 방탄 헬멧과 방탄복으로 중무장한 사내들이 소총을 겨눈 채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감찰실 요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팔뚝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선명한 마크가 박혀 있었다. 육진우는 육군 감찰실장으로서의 권한이 사단장과의 정면 충돌에서 제한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5.1연대에서 전화를 끊자마자 동행한 국방부 조사본부 직속 수사팀에게 개시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육군이 육군을 치는 것이 하극상이라면 국방부가 육군을 치는 것은 직무 감찰이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수사관들의 서늘한 외침이 울렸다. 파쇄기 앞에서 멈칫하던 원기훈은 그들을 뚫고 들어오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김정훈 대령이었다. 원기훈 소장. 김정훈 대령은 무장한 수사관들 사이로 오직 전투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육진우 실장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12사단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감찰실로 이관합니다. 네 이놈. 김정훈. 자네가 감히. 원기훈이 마지막 남은 권위로 소리쳤다. 여긴 내 둥지야. 당장 자네 부하들 데리고 꺼지지 못해. 이건 명백한 반란. 반란이라. 김정훈 대령이 차갑게 웃었다. 병사들 밥을 훔쳐 제 배를 채우고 그 비밀을 안 병사를 담뱃불로 지져 고문한 자가 지금 반란을 입에 담습니까? 그는 파쇄기에 반쯤 걸쳐진 치부책의 잔해를 잡아챘다. 이것이 장군님의 충성이었습니까?
이거나. 원기훈이 달려들었지만 조사본부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붙잡았다. 이 개자식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정훈 대령은 그의 가슴팍을 노려보았다. 그의 오른쪽 가슴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제12사단 을지부대의 상징, 황금 독수리 마크가 번쩍이고 있었다. 독수리라. 김정훈 대령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늘을 날며 전장을 지켜야 할 독수리가 땅에 내려와 쥐새끼처럼 병사들의 쌀을 훔쳐먹고 있었군. 김정훈 대령은 손을 뻗어 원기훈 소장의 가슴에 달린 그 황금 독수리 마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우두둑 실밥이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마크를 통째로 뜯어냈다. 원기훈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 12사단의 상징이 저렇게 무참하게 뜯겨나갔다. 에이. 그는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육진우 이 개자식이 실장님의 존함을 내 놈 따위가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김정훈 대령은 뜯어낸 독수리 마크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흙탕물이 묻은 자신의 전투화로 그것을 지그시 짓밟았다. 마치 오늘 새벽 고경필 하사가 닭갈비를 짓밟았던 것처럼 이것이 내 놈이 짓밟은 6하람 2병의 밥값이다. 김정훈 대령은 차가운 수갑을 꺼내 조사본부 요원에게 건넸다. 원기훈 소장,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을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살인 미수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안 돼. 안 돼. 원기훈은 발악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다. 이런다고 끝날 것 같나? 3군 단장님께서, 북극성께서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육진우 그놈은 당장 군복을 벗게 될 거야. 북극성, 3군 단장. 김정훈 대령은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끌려나가는 원기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북극성이라는 별도 오늘 밤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거다.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따라가실 테니까. 사단 사령부 복도에는 비상 소집을 받고 달려왔던 헌병대원들과 당직 사관들이 자신들의 사단장이 2개의 별을 단 장군이 수갑을 차고 맨발로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광경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다. 황금 독수리의 둥지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원기훈 소장의 비명에서 나온 북극성이라는 단어. 그것은 육진우가 찾던 다음 조각이었다. 강원도 동부 전선을 책임지는 12사단의 직속상관, 제3군단 산악군단, 그리고 그 수장 서판석 중장. 어깨에 별 3개를 단 육진우보다 한 단계 위의 거물이었다. 육진우는 더 이상 5.1년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김정훈 대령이 체포한 원기훈 소장을 인계받았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5.1년대에 남아있던 자신의 낡은 SUV 조수석이었다. 원기훈은 2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흙먼지가 묻은 도시락 가방을 발치에 두고 앉아야 했다. 육진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원기훈이 치를 떨며 말했다. 현역 사단장을, 감찰실장 따위가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건가? 이건 조용히 해라. 육진우는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다. 자네가 지금부터 할 일은 딱 하나다. 짖는 게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거다. 무슨 길? 자네의 주인 북극성에게로 가는 길. 육진우는 차를 몰아 12사단 사령부를 떠났다. 그의 뒤를 감찰실과 조사본부의 검은 차량들이 따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한 곳. 3군단의 심장부가 위치한 강원도 양양의 군단 사령부였다.
육진우는 알고 있었다. 소장작이 자신이 중장 서판석을 치는 것은 육군 지휘 체계상 반란으로 비칠 수 있었다. 방철규 대령과 원기훈 소장은 비리 혐의로 체포했지만 서판석 중장은 아직 물증이 없었다. 황금 독수리의 장부에 적힌 북극성이라는 암호명뿐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육진우는 양양으로 향하는 어두운 산길을 달리며 옆자리의 원기훈에게 물었다. 서판석 중장이 왜 북극성인가? 움직이지 않는 별이라서? 아니면 모든 별들이 그놈을 중심으로 돌아서? 자네가 감히 군단장님을 대답해. 육진우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말하지 않으면 자네는 이 모든 것을 혼자 뒤집어 쓰게 될 게다. 살인, 미수, 횡령, 그리고 이적 행위까지. 이적 행위? 그래. 육진우는 핸들을 꺾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빼돌린 그 유류와 전투 식량 전부 어디로 갔나? 방철규의 장부에는 북쪽으로 나간 기록이 있더군. 원기훈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설마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긴 척하고 저기 휴전선 너머로 넘긴 건가? 육진우는 사실을 떠본 것이었지만 원기훈의 반응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미친놈. 그건 방철규가. 방철규가? 아니, 그건 연대장 따위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건 군단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최전방 군수 물자를 적에게 빼돌린 행위.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국가 반역이었다. 육진우는 자신의 감이 맞았음을 깨달았다. 숫돌은 이제 반역자의 목을 갈아버릴 준비를 해야 했다. 끼이그 육진우의 차량 행렬이 3군단 사령부 정문에 도착했다. 이곳의 위병소는 사단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삼엄했다. 중무장한 헌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정지. 육군본부 감찰실 차량인 것은 확인되나 군단장님의 사전 제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병소장이 강경하게 앞을 막아섰다. 육진우는 차에서 내렸다. 비켜라. 육진우 소장님. 직책은 존중합니다만 여긴 3군단입니다. 물러나지 않으시면 강제력이라. 육진우는 자신의 뒤에 선 국방부 조사본부 팀장을 향해 턱짓했다. 조사본부 팀장이 위병소장에게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특별감찰 명령서를 내밀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다. 지금 즉시 3군단 사령부 전체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군단장 서판석 중장의 집무실을 확보한다. 국방부. 육군이 아닌 국방부의 등판에 위병소는 무너졌다. 육진우와 감찰팀은 거침없이 군단 사령부 본관, 군단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복도에는 연락을 받고 뛰쳐나온 군단 참모장 소장과 휘하 참모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육소장,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군단장님은 지금 쾅. 육진우는 그들을 밀치고 군단장실의 문을 열어젖혔다. 집무실 안. 서판석 중장이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왔나 육진우. 숫돌. 서판석 중장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오만했다. 자네가 내 새끼들원 기운 방철규를 물어뜯었다고 들었네. 서판석 중장. 육진우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귀관을 이적 행위 혐의로 조사하겠다. 이적 행위? 서판석이 박장대소했다.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군. 증거는 지금부터 찾을 생각이다. 어리석군 육진우. 서판석은 책상 위에 인터컴을 눌렀다. 들었나? 이 친구가
날 잡으러 왔단다. 그 순간 집무실의 모든 문이 열리며 육진우의 감찰팀이 아닌 서판석의 직속 부하들 3군단 특수임무대가 총구를 겨누며 들어왔다. 육진우의 감찰팀과 조사본부 요원들은 순식간에 역으로 포위당했다. 김정훈 대령이 권총의 손을 가져갔다. 움직이지 마. 서판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실수한 게 뭔지 아나 육진우. 서판석이 시가를 꺼내 물었다. 여긴 자네의 계룡대가 아니야. 여긴 내 왕국이다. 강원도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툭툭 쳤다. 국방부? 좋아. 하지만 저들도 이 산골짜기에서 실탄이 장전된 내 새끼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그것은 협박이었다. 무력 시위였다. 육진우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서판석을 노려보며 물었다. 왜? 그랬나? 왜? 적에게 군수품을 넘겼지. 돈. 서판석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돈 때문이야. 저 북쪽 놈들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우리 물건을 사가거든. 그리고 그 돈이면 난 별 4개 대장도 달 수 있어. 자네 아들. 안 됐더군. 하필. 그걸 봐버려서. 육진우는 조용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흙먼지가 묻은 찌그러진 닭갈비 도시락통이었다. 그는 그것을 서판석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 쓰레기? 서판석이 미간을 찌푸렸다. 내 아들의 밥이다. 육진우가 말했다. 자네가 자네의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짓밟아버린 내 아들의 밥.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감성팔이라도 콰직. 육진우는 도시락통을 집어드는 척하다가 책상 위에 수정 재떨이를 집어 서판석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퍽, 커, 헉. 서판석 중장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나뒹굴었다. 군단장님, 특임대원들이 경악하며 총구를 육진우에게 겨눴다. 쏴라. 육진우가 자신의 이마를 총구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쏴. 감찰실장을 쏴 죽여. 그리고 너희 모두 반역자의 공범이 되는 거다. 특임대원들은 쏘지 못했다. 그들은 서판석이 돈 때문에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 육진우는 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흘리는 서판석 중장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내 놈이 별 4개를 다는 일은 없을 거다. 그는 서판석의 어깨에 달린 빛나던 별 3개를 손으로 쥐어뜯었다. 내 놈이 갈 곳은 감옥이 아니야. 그의 눈이 아들의 고통을 떠올리며 붉게 타올랐다. 지하 18층이다. 서판석 중장의 몰락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왕국이라 믿었던 3군단 사령부에서 그는 자신이 이적 행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자백했다. 그를 겨누던 총구들은 육진우의 한마디에 주인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숫돌은 군단장의 계급장을 뜯어내는 것으로 그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증명했다. 서판석과 원기훈, 방철규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 줄줄이 계룡대 감찰실 지하 특별조사실로 압송되었다. 강원도를 뒤덮었던 거대한 부패의 나무 북극성은 뽑혀나갔다. 하지만 육진우는 알고 있었다. 나무는 뿌리가 남으면 다시 자라난다. 그는 감찰실장실로 복귀했다. 며칠 만에 돌아온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그가 떠나기 전 싸들고 갔던 그 흙투성이 닭갈비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것은 그의 숫돌이었다. 그의 분노와 정의를 가는 숫돌.
실장님. 압송한 서판석의 입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김정훈 대령이 지친 기색으로 보고했다. 이적 행위 자체는 시인했으나 그 돈의 출처와 윗선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윗선. 육진우는 눈을 감았다. 서판석은 중장이었다. 그의 위라면 육군 참모총장 혹은 국방부 장관. 하지만 그들은 아니었다. 서판석이 훔친 물건들은 북쪽으로 갔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났는가? 북한이 서판석에게 직접 달러를 줬을 리가 없었다. 중간책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자금을 대고 심지어 북한과의 거래까지 터놓은 거대한 그림자. 서판석과 방철규의 차명 계좌. 전부 추적했나? 예, 실장님. 하지만 모두 대포 통장이거나 유령 회사 명의였습니다. 자금 세탁이 완벽합니다. 유령 회사라. 그 회사들 사업자 등록증은 있을 게 아닌가? 물론입니다. 대부분 건설, 물류, 유통. 뭐 그런 건설. 육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12사단과 3군단이 최근 3년간 모든 군납 비리, 건설 비리 내역 전부 가져와. 몇 시간 후 육진우의 책상 위에는 수십 건의 사업 보고서가 쌓였다. 그리고 그 모든 보고서에서 단 하나의 이름이 유령처럼 반복해서 등장했다. 대진대진 홀딩스. 12사단의 신축 병영 생활관을 지은 것도 3군단의 도로를 포장한 것도 심지어 그들에게 가짜 전투 식량을 납품한 것도 모두 대진 홀딩스의 자회사들이었다. 이게 뿌리였군. 육진우가 중얼거렸다. 놈들은 군수품을 빼돌려 북에 팔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 게 아니었어. 예. 이건 거래였어. 육진우는 퍼즐을 맞췄다. 대진 홀딩스가 서판석에게 접근한다. 북한의 물건을 넘겨라. 그럼 너에게 돈과 진급을 주겠다. 서판석은 12사단을 동원해 군수품을 빼돌린다. 대진 홀딩스는 그 물건을 받아 북한에 넘기고 그 대가로 북한의 희토류나 광물 사업권을 따낸다. 대진 홀딩스는 그 이익의 일부를 서판석의 군납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즉 자신들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세탁하여 돌려준다. 김정훈 대령은 이 거대한 음모에 말을 잃었다. 이것은 군부 비리가 아니었다. 민간 기업이 군대를 사병처럼 부리며 적국과 내통한 매국 행위였다. 대진 홀딩스 회장 누군가 천용덕 회장입니다. 김정훈 대령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천용덕입니다. 육진우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육군 대장 출신, 전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현재 정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권력. 불사조라 불리던 서판석조차도 이 천용덕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는 군 전체의 대부였다. 육진우는 침묵했다. 그는 숫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갈아야 할 칼날은 산 그 자체였다. 감찰실장, 별 2개. 그 힘으로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자 재계의 거물을 칠 수 없었다. 증거가 저 장부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때였다. 육진우의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국군 홍천병원 원장이었다. 실장님, 저 드릴 말씀이 아들 상태가 안 좋은가? 육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아닙니다. 그 의식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 자꾸 사진, 휴대폰, 그럽니다. 무슨 사진을 지켜야 한다고. 육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진? 그는 자신의 아들 하람이를 떠올렸다. 그저 책 읽기 좋아하던 조용하던 아들. 하지만 그 아이는 숫돌의 아들이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 내 아들은 보급병이었다. 그 아이가 이걸 본 게야. 육진우는 깨달았다. 내 아들은 그저 목격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증거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김대령, 예, 실장님, 지금 당장 홍천병원으로 간다. 아니, 그 전에 육진우는 감찰실 내부망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가장 신이 많은 그리고 이번 감찰에서 유일하게 계룡대에 남겨두었던 감찰 2과장 감찰 2과장이었다. 나다. 지금 내 사무실로 그것을 가져와. 그것이라 하시면 내가 실장으로 부임하던 날 자네에게 맡겼던 열쇠. 알겠습니다, 실장님. 육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천용떡. 그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육진우 역시 자신이 숨겨두었던 가장 깊고 어두운 칼을 뽑아 들어야만 했다. 육진우는 계룡대를 떠났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아들 육하람이 누워있는 국군 홍천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그는 장군으로서의 위엄도 감찰실장으로서의 냉철함도 잠시 잊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마지막 속삭임을 확인해야 하는 절박한 아버지였다. 끼익 무거운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아들 육하람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낡은 플란넬 셔츠 차림의 아버지를 보았다. 하람아. 육진우가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링거 바늘이 꽂힌 아들의 앙상한 팔을 감싸주었다. 아. 버지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그 어떤 장군의 눈빛보다도 날카롭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하람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베개 밑을 가리켰다. 육진우는 조심스럽게 베개를 들쳤다. 그곳에는 땀과 피 그리고 오물로 더러워진 작은 비닐 지퍼백이 있었다. 그 안에는 액정이 박살나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휴대폰 한 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의 유심 슬롯엔 테이프로 위태롭게 감겨있는 손톱보다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보였다. 이게 육진우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진하람이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보급. 창고. 뒤편 창고 뒤편. 그들. 만나는 것. 육진우는 손을 떨며 함께 가져온 휴대용 리더기에 그 작은 칩을 꽂았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했다. 몇 초의 로딩 시간 뒤인 화면에 사진 몇 장이 떴다. 그것은 지옥의 증거였다. 사진 속에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만나고 있었다. 12사단의 로고가 박힌 군용 트럭 앞 방철규 대령과 원기훈 소장이 도열한 가운데 군복이 아닌 최고급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북한군 제복을 입은 자와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병사들의 전투화와 유류, 의약품 상자가 북한군 트럭으로 옮겨 실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 육진우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대진 홀딩스의 회장 전 국방부 장관 살아있는 권력 천용덕이었다. 육하람은 그저 비리를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반역의 현장을 자신의 휴대폰에 목숨을 걸고 담아냈던 것이다. 그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증거를 지키기 위해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담뱃불로 지져지는 고통을 참아냈던 것이다. 하람아. 육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아들이 그저 조용하고 책만 읽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숫돌 같은 심장을 그대로 물려받은 진짜 군인이었다. 잘했다. 내 아들. 정말. 잘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정훈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황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육진우의 가장 깊은 비밀이었다. 실장님 가져왔나 요청하신 열쇠입니다. 육진우는 눈물을 닦았다. 그의 눈은 다시 차가운 숫돌의 눈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들의 증거 메모리 칩과 자신의 열쇠 황색 봉투를 품에 안았다. 김 대령 예, 실장님.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직속 요원들을 소집해 목표는 어디입니까? 서울. 육진우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차가웠다. 대진홀딩스 본사. 우리는 오늘 괴물의 심장을 뽑아낼 걸세. 서울 강남의 심장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대진타워 그 꼭대기층. 대한민국을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천용덕 회장의 집무실. 그곳은 궁전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었다. 천용덕은 거대한 옥자와도 같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앞에 선 남자를 비웃고 있었다. 육진우 소장.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강철 같은 권위가 서려 있었다. 자네가 감히 내 성역에 발을 들여? 육진우는 강원도에서 입었던 그 낡은 플란넬 셔츠와 면바지 차림 그대로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흙탕물이 묻은 그 찌그러진 닭갈비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 화려한 집무실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천용덕. 육진우는 그를 회장이나 장관이라 부르지 않았다. 나는 오늘 당신을 체포하러 왔다. 체포? 천용덕이 박장대소했다. 하하. 육진우, 자네가 드디어 미쳤군. 별 2개짜리가 감히 이 나라의 뿌리를 뽑겠다고. 서판석이 좀 잡혀 들어갔다고 해서 자네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나? 그는 오만하게 손짓했다. 증거는? 자네가 날 잡아넣을 증거가 어디 있나 말일세. 육진우는 아무 말 없이 찌그러진 도시락 가방을 그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쿵. 이게 뭔가. 천용덕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육진우는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아들의 피가 묻은 메모리 칩을 꺼내 천용덕의 면전에 던졌다. 자네가 북한 놈들과 만나는 장면이라더군. 천용덕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사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조작된 사진 쪼가리 하나로 날 잡겠다고? 얼굴 없는 부하놈들 시켜서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걸로. 그럼 육진우가 천용덕의 말을 잘랐다. 이건 어떤가? 육진우는 품속에서 15년 묵은 황색 서류 봉투 그의 열쇠를 꺼냈다. 그는 봉투를 뜯어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한 장을 천용덕의 책상 위에 펼쳤다. 그것은 15년 전 대진 건설이 지었던 8군단 신축 막사 붕괴 사고의 원본 결제 서류였다. 적합 판정이 난 자재 목록 위에 대진 건설이 추천하는 값싼 대체 자재 사용을 승인함이라는 붉은색 결제 도장. 그리고 그 옆에 당시 군단장이었던 천용덕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천용덕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가셨다. 자네가 이걸 어떻게 당신이 15년 전 나를 시켜 덮어버린 그 진실이네. 육진우가 말했다. 당신은 그때 수십 명의 젊은 병사들을 당신의 돈 때문에 콘크리트 더미 속에 묻어버렸지.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압력에 굴복해 그 진실을 덮었어. 나는 그날 이후로 이 서류를 내 숫돌로 삼고 살았다네. 언젠가 당신 같은 괴물을 갈아버릴 그날을 위해서. 하지만
천용덕 육진우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이 증거들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지금부터야. 무슨 짓을. 내가 이 방에 들어오기 직전 육진우는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대공수사팀 그리고 이 나라 모든 언론사에 2개의 파일을 전송 예약했네. 하나는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찍은 반역의 증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15년 전 저지른 범죄의 고백과 이 원본 서류. 내가 10분 안에 이 전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육진우가 천용덕을 돌아보았다. 당신의 제국은 무너지네. 그리고 나 또한 무너지겠지. 그것은 체크메이트였다. 자신의 목숨과 명예까지 함께 던져버린 완벽한 동기어진 함께 죽음이었다. 숫돌은 칼날을 갈기 위해 제 자신도 함께 갈려나가야만 했다. 자, 자네. 천용덕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늙은이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는 인터컴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쾅! 그 순간 집무실의 문이 박살나듯 열렸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무장한 요원들과 김정훈 대령이 쏟아져 들어왔다. 천용덕 육진우는 낡은 플란넬 셔츠 차림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을 국가 반역죄 및 살인 교사 15년 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쥐고 흔들었던 거대한 뿌리가 아들의 밥그릇을 짓밟혔던 한 아버지의 손에 그렇게 뽑혀나갔다. 에필로그 다시 밥 한 그릇. 한 달 뒤 육군본부 징계위원회 육진우 소장은 피고인이 아닌 영웅으로 그 자리에 섰다. 새로 임명된 육군참모 총장이 그에게 말했다. 육 소장. 자네는 군을 구했네. 자네의 공을 치하해. 중장 진급을. 육진우는 총장의 말을 끊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2개 소장 계급장을 뜯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흙이 묻은 닭갈비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저는 군을 구할 자격도 심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가 담담히 말했다. 저 역시 15년 전 진실을 덮었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숫돌이 녹슬어 있었다면 칼을 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했다. 그리고 군복을 벗었다. 숫돌은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그렇게 평범한 돌멩이로 돌아갔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날 국군 수도병원 재활병동 민간인 육진우가 환자복을 입은 아들 앞에 앉아 있었다. 육하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잃었던 왼쪽 다리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날의 고문 후유증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육진우는 말없이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열었다. 오늘 그가 가져온 것은 닭갈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가 정성껏 끓인 하얀 전복죽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아들에게 건넸다. 아들. 육하람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다. 한 번, 2번 손에서 미끄러졌다. 땡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람의 눈엔 분노와 절망이 스쳤다. 육진우는 아무 말 없이 떨어진 숟가락을 주었다. 그는 죽을 떠서 아들에게 먹여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닦아 아들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하람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다는 눈빛이었다. 아들은 다시 숟가락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손목이 떨렸다. 팔 전체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죽 한 숟갈을 떠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죽이 입가에 묻고 환자복 위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그는 해냈다. 육진우도 웃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흙먼지 속에 짓밟혔던 그 차가운 닭갈비 도시락은 비로소 오늘 상처 입은 아들이 스스로 떠먹은 이 따뜻한 죽 한 그릇으로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부자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